자, 이제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9번은 우리랑 관련이 없고요. 그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의료비하고 교육비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요 규정도 조특법 규정인데 이게 작년에 끝나는 거였나 봐요. 2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10번 얘의 의미가 있죠. 얘는 벤처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천천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는 봤죠?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된 스탁옵션에 대해서죠. 근데 요거 벤처기업이 자회사의 임직원한테 부여한 것도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죠? 한번 넘겨볼까요?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탁옵션에 대해서 스탁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과세가 되는데 주식을 몰라서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스탁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면 시가 이하 발행 행사가가 시가보다 낮은 거, 그 현재 그때 시가보다 낮은 것 자체는 원래는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이제부터 시가 이하 발행이 여러분 인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스탁옵션을 시가 이하로 발행했을 때 시가 이하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시가 초과분 발행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높다고 하면 이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1번에 근로소득으로 봐서 연간 5천만 원 행사액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 비과세 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방법이에요. 양도소득은 스탁옵션 주식 행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이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가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시가 이하분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5년간 납부 특례가 적용할 수 있고요. 양도소득은 주식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주식을 양도할까지. 스탁옵션을 행사를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양도하는 시점까지. 그래서 조금 더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요. 얘는 적용기한이 21년도 12월 31일에 끝나는 거였는데 3년 연장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시기는 2022년도 1월 1일 스탁옵션 행사분부터예요. 그 다음에 자회사 임직원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1년도 1월 1일부터다. 작년부터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 이하 발행분, 스탁옵션 행사 가격이 시가 이하면 원래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그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가 이하 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손금, 비용 처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11번에 벤처기업 스탁옵션 행사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규정은 올해까지죠. 2022년도까지죠. 내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을 스탁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겠대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우리 5천만 원 적용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250만 원. 자, 내년도부터. 그래서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12번에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부분인데 아마 이제까지는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금융투자소득도 같이 끼워서 비과세를 같이 적용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배당하고 여러분 그 양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막 섞여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저축 지원 어떤 특례 부분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얘기예요. 2023년도 세법이니까. 금융투자 소득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12번에 2번 그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합산과세 신청서 자체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내년도 5월 2024년이 되겠네요. 그죠? 5월달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금 우대저축 자료제출 기한이 보완이 됐는데 여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나 청년 희망적금 뉴딜, 그 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 이런 부분 자체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14번 얘는 의미가 있죠. 우리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에요. 아마 청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 비과세 해주는데 이 부분이 연장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입 대상이 총급여 요건을 여러분 지금 완화해 주는 거죠. 이제까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총급여 3,600으로 여러분 한도가 총급여 기준이 올라갔죠. 언제부터? 얘는 가입분부터네요. 22년도 1월 1일 여러분 가입분부터. 그 다음에 15번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이 되는데 IS 내에서 주식 펀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 되나 봐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오래간만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이 돼 있어요. 우리 아마 연말정산 때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아시나요?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바뀌고 요게 이제 들어올 건가 봐요. 앞으로. 그래서 그 가입 요건은 만으로 19세 34세예요. 청년이죠. 총급여 요건은 가입 당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계약 기간은 3년에서 5년 해야 되고 아마 펀드 운영 요건은 요거는 뭐 우리가 알 바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34세 군대 계산할 때 그 병역 이행 시에 가입일 현재 복무기간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요건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군대 2년 갔다 오면 아마 청년을 34세에서 36세까지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된다고.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요건은 연간 납입 금액의 600만 한도로 40% 소득공제하죠.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가 똑같죠. 그 다음에 그 가입 기간 중에 총급여가 8천만 원 넘어가면 소득공제 안 된다고 되죠. 이것도 똑같죠. 지금 가입 요건, 그 다음에 유지 요건까지 똑같아요. 근데 요거 청년 장기 펀드는 해볼 만하죠. 언제까지 가입해야 돼요?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23년도까지 가입해야 되는데 요거 안 하면 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요건에 해당이 되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연말정산 때 드문 소득공제예요. 그죠? 요거 올해 여러분 의미가 있다. 22년도 1월 1일 납입분부터 아마 이제 금융권에서 팔겠죠? 안내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17번 청년 희망적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이 되는데 청년 희망적금 이게 아마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적금을 가입을 하면 이자 소득 비과세가 만들어지는데 또 요건이 똑같네요. 거의 아마 이거는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우리사주조합 주식 통보 의무 보완인데 이게 유권 해석을 국세청 유권 해석을 법제화시킨 내용일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혹시 우리사주 관련해서 소득공제 받은 부분, 안 받은 부분을 아마 이게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데 잘못 제출하게 되면 한 번 제출된 걸 여러분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거를 수정해도 그 금액을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과거 국세청 유권 해석을 법으로 만든 거다. 19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인데 요거는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작년 연말정산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법은 올해 개정이 되지만 작년에 21년도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그 각종 페이 말씀드렸죠. 뭐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 이런 거 페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페이는 직불카드인데 직불카드인데 기명 확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선불카드 원래 페이는 무기명인데 아마 최초에 여러분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어떤 계좌를 걸어서 페이가 지불이 되면 그 계좌는 금융실명제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실명 확인을 받은 거죠.
이것도 여러분 그 직불카드로 인정이 해주겠다라는 뜻이니까. 정확하게 적용 시기 자체는 2022년도 1월, 2월 15일 최초 연말정산 하는 것부터니까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22년도에 일어났죠. 여기도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한 벤처기업이 명확한데 요 벤처기업이 아마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러 군데에서 뭐 벤처기업을 별도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벤처기업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좀 명확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기업 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인데 확인은 벤처기업 협회가 확인해 준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2번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요거 여러분 정말 우리 이번에 법인세 신고할 때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면 직원들 요건이 있어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요. 정확하게 이상으로 돼 있네요. 총급의 7천만 원 미만? 이거는 한번 제가 확답을 못 하겠네요. 총급의 7천만 원 이상자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총급의 7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7천만 원 이하인데 이하인 근로자가 특수관계자들은 안 됩니다. 성과급을 경영성과급을 받으면 받은 직원은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의 50%를 세액 감면해 주죠. 성과급을 준 회사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 법인세에서. 근데 올해 여러분 법이 바뀐 거는 중소기업에서 성과급을 주면 내년도부터는 202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부터는 15%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거죠. 5포인트 올라가죠. 저희 올해 3월 달에 법인 결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거 찾아서 다시 해줬네요. 근데 이게 원래 21년도에 끝났는데 3년간 연장됐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마 연말정산도 의미가 있고 중소기업 법인 결산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23번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외국 발생 경우 포함이 되는데 이건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되는데 경단녀 판단할 때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사이에 동종 업종이죠. 과거에는 법이 한 2, 3년 전에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동일 기업이었죠. 동종 업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퇴직 후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올해까지는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득세 중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 관련 분야인데 외국인은 이거는 연말정산 때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외국계 건설사의 한국 자회사에서 그 외국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이 파견 나오면 원래는 외국 본사에서 돈을 직접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가 없었는데 원천징수 의무를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죠. 2015년도인가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은 그죠? 조건이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 외국 엔지니어들한테 줘야 될 근로의 대가가 합이 20억이었어요. 20억. 근데 20억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애매했나 보죠.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는 파견 외국법인 외국 본사와 우리랑 계약한 그 엔지니어들에 대한 근로의 대가 합이 20억이 넘어가거나 작년도에 21년도에 실제 근로대가 합이 20억 넘어가면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는 건설사나 항공사 이런 데가 많이 해당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됐죠? 요건이 좀 명확했다. 그 다음에 2번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이 됐어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우리나라 국세청이 자료를 못 받았었나 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2월 10일까지.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기타 세법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세법은 여러분 혹시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 옛날엔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세금 여러분 체납 금액이 적으면 가산금을 안 붙어요. 매달 붙이는. 근데 그 금액이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가산금, 옛날 지금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통합됐지만 안 물리는 건데 요 금액이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세무조사 하다가 여러분 연기도 해당이 되죠. 연기 사유도 있고 중단. 연기 중단은 아마 그 국세청에서 아마 세무조사를 연기해놨는데 아마 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긴급히 연기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공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인데 요거는 혹시 우리 여러분 뭐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분 국세청에서 여러분 그 체납자 명단 공개하죠. 가짜 세금 계산서 발행한 사람 중에서 일정 규모 30억 이내요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명단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발당합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 끊어주면. 그 다음에 4번 얘 의미 있죠. 납부지원 가산세가 납부지원 가산세율이 10만 분의 25였죠. 여러분 우리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는 몇 프로죠? 기본 3%에 하루 10만 분의 25였죠. 올해 이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2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지원 가산세 2월 15일 이후부터. 그럼 반대로 해서 뭐라면요? 2월 14일 이전은요? 2월 14,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2월 15일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점을 동시에 물고 있죠. 2월 15일 이후, 2월 15일 이전. 이럴 때는 미래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 분의 22, 2월 14일 이전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하죠, 표현이. 2월 14일 이전은 0.25%. 되셨죠? 이게 그냥 납부지원 가산세도 해당이 되고요. 원천징수 납부지원 가산세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여러분 지방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특별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걔는요.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바뀔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지금 지방세는 현재는 안 바뀌었는데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이 아마 바뀌는 건데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얘 의미 있습니다. 4번은. 근데 그 다음에 조세 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에 따른 확인 입회는 부분조사 허용이 됐는데 혹시 세무조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과세 면제 신청과 관련 그 확인을 표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조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명의이장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이 상향이 되는데 요거는 실제 사업주와 여러분 명의상 사업주가 달랐을 때 신고를 했을 때 건별로 여러분 200만 원까지 준다. 원래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탈세제보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나 절차가 보완이 됐는데 아마 은닉재산은 신고를 하고요. 현금으로 징수돼야 되는데 현금으로 징수되지 않고라도 확보가 되면 채권으로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여러분 은닉재산 어떤 처분 절차에 대해서 탈세제보 은닉재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세법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부분인데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법인자랑 기업 등에 대한 범위 보완인데 법인도 여러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있어요. 성실신고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그 법인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에요. 이 3년 정도 성실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성실신고 그 법인이 분할이 되거나 여러분 사업 양수도가 일어나면 그 법인도 성실신고해야 된대요. 아마 여기 빠져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전환된 법인이 현물 출자 및 사업 양도를 통해서 인수해서 하면 그 법인도 성실신고 3년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 여러분 발급 명세서를 여러분 작성을 하고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 기부금 발급 명세서 이름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바뀐대요. 이름이. 내용은 똑같고 이름만 바뀐다. 3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4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인데 이거 하시면
그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그 전액 여러분 그 송금 산입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추가가 됐다. 아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이 부분 자체가 아마 송금 산입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마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여러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거를,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이면 여러분 돈이 규모가 커지겠죠. 요걸 가져 운영해서 운용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굉장히 힘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나 그 회사에 여러분 사업비 같은 걸 일부 보존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6번에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아마 가족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그 가족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액 비중이 그 70% 미만이고, 전체 직원 수가 55명 미만이었을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여기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이 70% 이상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50%로 낮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많이 걸릴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나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잘 들어보세요. 자, 7번 의미가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내용은 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소득세법 아니에요.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그러니까 우리 연말정산과 여러분 원천징수와 관련 없는 부분이에요.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직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이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요. 2022년도 3월달, 4월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데,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요, 중간정산 대상 기간을 2011년도까지 잘랐어요. 그죠? 잘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우리 비용 처리할 때 여기 보시면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정산을 받으면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여러분 퇴직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 법이 바뀐 거는 중간정산 대상 기간으로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2021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20년도까지 중간정산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 여러분 비용 처리의 대상 기간을 쪼개겠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의미는 있는데 그 소득세법이 아니고 법인세법 얘기예요. 이건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그 유명무실했던 성실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여러분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선임신고서 자체가 삭제가 됐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비과세나 면제 신청 받으려고 하면 거주자 증명서를 여러분 발급해야 되는데, 그 거주자 증명서 발급 대상에 그 제한세율 그 위에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거나 우리나라 여러분 거주자임을 필요로 했을 때 이런 대상에 거주자 증명서 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2번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는데, 해외 부동산은 취득하고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고 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보유하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 신고를 안 해도 됐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고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안 하면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이건 가산세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보유했을 때 자료를 여러분 제출하지 않으면 취득금액의 10%를 여러분 과태료를 매기겠대요. 다행히도 과태료는 내년도부터. 자료 제출은 올해부터 제출하는 거고요. 올해 분부터니까.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2023년도부터. 그 다음에 3번 손실거래 명세서는 아마 외국에 자회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나면 일정 부분을 여러분 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화폐성 자산 여러분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국제거래 여러분 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경감 기준이 신설이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빨리 제출하면 가산세인데 거의 굉장히 그렇죠. 우리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와 공유에 비슷해요. 기간이. 자, 그 다음 자 이제 59 1번인데 자,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실제 우리 이렇게 보면 될까요?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 기준이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옮긴 거예요. 12억이 안 되면 여러분 그냥 비과세 되는 거예요. 양도 금액이 12억이 안 되면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2년 보유하고 뭐 요건에 따라서 2년 거주했다고 하면 아마 12억, 양도 금액이 12억까지 여러분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12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계산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그래서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러면 쪼개주는 거니까.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21년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저 요거 때문에 혜택 많이 본 사람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고가주택 기준이 여러분 12억으로 바뀌었다. 2021년도 12월 8일부터. 그 다음에 1번에 1세대 1주택 주택분 종부세 공제율이 상향 조정됐어요. 고가주택 기준이 여러분 9억이었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가 이거는 공시가격이에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혜택을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2번. 저는 요거는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작년에 조정대상 지역에 부동산 여러분 집값 폭등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요 본인이 원하지 않게 집이 주택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된 거죠. 종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은 집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언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내 집을 안 보는 거예요. 어디는 3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도시 지역은 3년,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 계산을 해서 빼주겠다. 이때 빨리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이 계속 1번이죠. 번호가 여기는 상증세법 분야니까 초과 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한데 요거 과거에 많이 이용해 먹었는데 뭐냐면요. 이용해 먹었다 보다는 이용했는데 뭐냐면 자, 법인의 주주가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미성년자인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배당을 해줄 때 엄마, 아빠가 받을 배당 소득을 포기를 하고요. 자식한테 몰아주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 증여세 부과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뭐 소득세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그 미성년자인 아니면 그 자녀들한테 직계비속의 소득을 몰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이런 또 환급률이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 혹시 언제 증여로 보는데 언제 증여로 본다?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날.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증여세는 보통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당은 이 소득세와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초과 배당을 받으면 내년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까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여러분 연장됐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증여세는 그대로 5년인데 상속세는 5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고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지금 한 번 내고요.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여러분 최종 그럼 몇 번 나눠낼 수 있다는 거야? 6번 나눠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11번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11번. 굉장히 크죠? 자, 증여세는 그대로고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11번까지 늘어난다. 일반 여러분 10년은
지금 최초 상속이 일어날 때 한 번은 내야 되는 거니까 1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생계산서인데 부가세법인데 부가세 해당되는 회사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생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생계산서를 좀 늦게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정신고 기한 한번 말을 해볼까요? 2021년도 2기 신고를 해요. 2기. 그건 안 맞는다. 2022년도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계산서를 자 언제까지?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7월 25일부터 6개월이니까 23년도 1월 25일까지만 생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를 해줬어요. 요거를 1년 연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7월 25일 날 1기 확정 신고를 하고 요 생계산서를 내년도 23년도 7월 25일까지만 수정을 해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하나. 그 다음에 선발급과 관련된 생계산서 규정이 여러분 바뀌었는데 지금은 선발급은 생계산서 발급을 하고 30일 내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선발급 차고 인정해줬는데 이제 6개월이니까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생계산서 선발급 하고요. 6개월 이내 공급 시기 도래하면 가산세는 물리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선발급 생계산서 공급 시기 특례 요건이 완화되는데 얘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생계산서를 선발급하고요. 같은 과세 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를 하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생계산서를 발행했는데 6월 30일 날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돈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올해 법이 바뀐 거는 공급 시기만 도래하면 생계산서 정당한 걸 인정해 주겠대. 가산세 없이.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별 착오에 따른 생계산서 발급 오류 부분인데 요거는 혹시 위스탁 거래나 생계산서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 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정 생계산서 발급 기한인데 얘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저도 부가세 강의할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 신고기한 무슨 얘기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7월 25일까지는 생계산서 수정에도 가산세가 없었는데 요 기간이 1년이니까 내년도 7월 25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수정 생계산서인데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상대방이 생계산서를 잘못 끊었어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네. 그럼 내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거는 아마 대기업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땅하고 건물을 여러분 같이 팔 때 아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이나 토지 금액에 여러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실제 거래 금액으로 가고 실제 거래 금액이 기준시가 대비 30%를 넘어가면 인정을 못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인정을 해야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보니까 이런 거던데요. LH나 이런 데 수용할 때. 그 다음에 건물을 안 쓰고 땅만 쓰려고 할 때는 그냥 건물 금액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2년도 1월 1일부터. 요거 여러분 의미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 부동산 사고 파는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정고지인데 개인 사업자 여러분 3개월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2번 신고를 하고 3개월 단위로 고지를 해주는데 아까 여러분 소득세 중간연합과 동일하게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겠다라고 법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생계산서 학회별 제출은 부과되는데 페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생계산서 받으면 계산서 받으면 합계표는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국세인데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21%를 넘겨줬네. 우리가 부가세 내는 것 중에서. 올해는 아마 23.7% 계속 좀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 여러분 관광객 사후면세예요. 이건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같은 걸 사요. 그러면 일단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주고 나중에 이제 확인하겠다는 건데 요 금액이 총거래 금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늘어났다. 여기까지 보시고 서식은요 개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도 중에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갑자기 요거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노동법 분야
하고요. 4대 보험 분양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보시고요. 파일은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요것도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퇴직금 제도 IRP 이전 의무가 신설이 됐어요. 우리 현재는 퇴직연금이 시행이 되면서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반드시 IRP에 강제로 이전돼야 되죠. 퇴직금 제도는 IRP 강제 이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22년도 4월 14일부터는 올해 4월 14일부터는 일반 퇴직금 제도에서도 IRP 개정 이전이 의무화됐다. 되셨죠? IRP 여러분 개정 이전이 의무화됐다. 근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과태료 페널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직원 급여 계좌에 넣어줘도 페널티는 없다는 거지. 향후에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IRP 이전 예외 사유가 추가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있겠죠. 올해 만약에 직원이 사망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른 법률에서 넘긴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유권 해석에 있었던 내용을 법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아마 그 운용과 관련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부터. 그래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DB가입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1명 포함해서 5명에서 7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은 연 1인 회의를 여러 개최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최소 적립금 부족했을 때 작년까지는 아마 퇴직금 전체 추계액의 90%, 올해 여러분 22년도부터 100%로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그 100%에 미달하면 미달 금액을 빨리 메꿔야 된다는 거죠. 얼마요 하면 최소 적립금의 95%에 미만했을 때 금액을 여러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위반하면 과태료 규정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있고요. 자, 그래서 22년도부터 최소 적립 비율이 100%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갭이 너무 컸을 때 이제까지 과태료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95%에 미달하면 최소 적립금이 95%에 미달을 하면 지금 100억을 여러분 최소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회사 실제 적립금은 70억입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30억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올해부터 3개년도 동안에 3분의 1 이상을 올해부터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과태료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여러분 그 최소 적립금 이 부분 과태료 규정 올해 신설됐습니다. 21년도까지는 최소 적립금이 적립 비율이 90%였고요. 22년도부터 100%로 바뀌었다. 여기 책임준비금 부분은 요거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 DC형 퇴직연금에 여러분 IRP에 여러분 직원 DC 계좌에 넣어주는 금액인데 혹시 직원이 연도 중에 여러분 육아휴직이나 갔다 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 거니까 회사에 이런 부담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 임금에서 휴직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을 빼는 거고요.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길수를 빼면 요게 여러분 금액이 더 커지겠죠.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요것도 아마 그 기존 행정해석 자체를 여러분 아마 법문화한 걸로 근퇴법. 그 다음에 DB에서 DC 제도로 제도 변경 시 우리 DC에서 DB로 여러분 변경했을 때 아마 그 적립하는 금액을 여기 그 우리 일반적인 DC 기준 아니면 DB 기준 중에서 큰 걸로 여러분 소급해서 여러분 적용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기존 행정 해석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연금 기금제도 운영인데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랬죠.
제도 부분이고, 핵심은 회사 부담분, 그러니까 이런 돈을 많이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크게 굴리면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회사 여러분 중소기업의 사용자나 수수료 같은 걸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4대 보험 요율인데, 올해 여러분 건강보험 바뀐 건 아시죠? 건강보험 바뀌었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4.5, 4.5, 9%.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3.49, 6.99인데 그 다음에 3.49로 반반씩이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여러분 12.27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고용보험이 올해 7월 달부터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1.8%로 바뀝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하나 확인 드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혹시 틀릴까 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번 3월 30일 날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3월 30일 날 바뀌었던 내용이고요. 우리 국민연금 최고가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건 한 번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를 한 건데 혹시 제가 틀릴까 봐 553만 원. 이거는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많이 안 나올 거예요. 3월 30일 날 며칠 안 지났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최고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553만 원인데 원래 524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는 최고가 524만 원이 넘어가면 524만 원 끝이죠. 올해 7월 달부터는 553만 원 넘어가면 553만 원, 553만 원 기억 꼭 하시면 통과된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가입 기준이 조정이 되는데 일단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한 달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하면서 한 달 근무 기간이 8일 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었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생긴 거는 한 달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7일 일을 해요. 7일 일을 하고 7일 일을 하고 월 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월 소득이 기본적으로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확인할 게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지 일용직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죠? 이상하고 그 다음 달 한 달이 지난 다음에서 8일 이상 근무를 하고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죠. 근데 8일도 안 되고 60시간도 안 돼요. 근데 월 소득이 220만 원이면 여러분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 약간 오타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준이 달라요. 건강보험은 월소득 220만 원 기준이 없고요. 60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최저임금 부분인데 최저임금이 그 부분이 9,116원으로 바뀌었죠. 209 하면 1914449. 요거는 뭐 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신설이 됐죠. 안 하면 저는 과태료 부분. 그 다음에 1년 계약직, 이것도 이슈가 됐죠. 1년 계약직의 연체휴가. 1년 계약직은 1년 넘어서 갈 일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연차 11개, 26개라고 종전이었는데 11개로 끝이다. 11개.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아서 계약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일요일까지 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일요일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 이 부분.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